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됐나 싶어서 말이야. 다 너 때문이야. 민수가 은주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며 소리쳤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봉투를 꺼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추석날 생긴 남편의 무시와 괄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이제 더 이상 은주는 참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에게 일어날 일을 주목해서 들어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당일 아침, 동틀 무렵부터 시댁집은 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상이 아닌 차례상이었지만 전과 탕, 갓 빚은 송편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죠. 45살의 박은주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어제 그렇게 잔소리를 했던 탓에 더욱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있을 중요한 선언을 앞두고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였죠.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남편 최민수가 술잔을 받아들고 조상님께 절을 올렸죠. 48배 민수는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로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도 벌써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이 모양이 됐나 싶어서 말이야.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민수는 은주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툭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못을 박듯이 힘을 주어 찌르는 모습이 모욕적이었죠. 은주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장금자가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며느리가 눈치가 없어서 그래. 남편이 퇴직하고 힘든 시기인데 내조를 제대로 해야지. 친정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영 정신이 없더라니까. 20살의 딸 최소연이 벌떡 일어나며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그 손 치워요.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큰 시누이 최미란이 날카롭게 소연을 제지했죠. 어린 것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 명절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은주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차례 마치고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뭔 할 말?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상속자 박은주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시장통 좁은 골목이 사라진 자리에 올라선 신축 아파트 단지. 부모님이 평생 일군 터전이 거액의 보상금으로 바뀌었다는 그 통지서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은주는 가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상쩍은 눈빛으로 물었죠. 그게 뭐야?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제 친정 부모님 땅 보상금 확정 통지서입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반응했죠. 보상금? 얼마나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제 개인 재산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상속자는 저 혼자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 돈이 곧 우리 돈이지. 부부가 한 몸인데 무슨 개인 재산이야? 소연이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아빠, 법적으로 상속 재산은 엄마 개인 재산이 맞아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누이 영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며 물었죠. 언니, 그 돈으로 뭘 하려고 그래? 은주는 모두를 차례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돈은 세 가지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첫째,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 겁니다.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죠. 둘째, 시장 상인 복지기금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삶을 되찾는 데 쓸 겁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감히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당신 허락이 왜 필요한가요? 이건 제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땅의 대가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죠. 민수는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는 듯 했죠. 잠시 후 입꼬리가 비뚤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도장만 찍으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충분히 제 몫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키며 떡을 빚던 어머니의 갈라터진 손,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미란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박은주, 내가 우리 오빠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명절날 온 가족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다니. 은주는 특유의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급 가사 노동자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동등한 관계를 원할 뿐이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위임장 양식이 떠 있었죠. 은주는 민수의 속셈을 꿰뚫어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좌판 앞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시장통 좁은 골목에서 40년간 떡장사를 하시며 은주를 키워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키며 떡을 빚던 어머니의 갈라터진 손,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이 생생히 떠올랐죠.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남겨주신 그 땅, 이제야 제 삶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네요. 은주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장통 골목이 사라진 자리에 올라선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장 펜스 밖으로 몇 안 남은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던 그 풍경이 떠올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노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에서 혼자 앉아 노란 봉투를 받았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토지보상 확정 통지서. 표정은 누가 봐도 침착했지만 테이블 아래 감춰진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했죠. 은주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참지 말거라. 더는 눌려 살지 말거라. 하지만 거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술에 취해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형,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은주가 돈을 숨기고 있어. 네, 맞아요. 큰 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위임장? 그게 가능해요? 부부니까 가능하겠죠?
시어머니 금자가 민수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며느리도 우리 식구인데. 엄마,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은주가 변호사까지 만났다고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배신하려는 거예요. 큰 시누이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조용히 해. 은주가 들을라. 일단 계획부터 세우자.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게 문제야. 은주가 요즘 도장을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서랍에 있었는데. 작은 시누이 영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은주 언니 개인 재산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억지로 뺏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미란이 영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가 우리 오빠랑 이혼하면 너희 집 대출은 누가 보증 서줄 건데?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 큰오빠 보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소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무슨 이야기 그렇게 크게 하세요? 엄마 깨겠어요. 민수가 딸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아빠 편이지?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빠, 그 돈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시며 모으신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쓰든 엄마 맘이잖아요. 너도 엄마 편을 드는구나.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네. 시어머니가 민수를 달랬습니다. 민수야, 소연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은주도 생각해보면 마음을 바꿀 거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포가리 임장, 인감도용, 문서 위조. 위험한 단어들이 메모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거실 소파에는 민수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여러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볼 일? 변호사 만나러 간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 은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랐죠. 20년 결혼 생활 동안 민수가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술 때문에 실수한 거야.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취업도 사실 거짓말이야.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 나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 은주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딸의 아버지, 하지만 20년 동안 은주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이기도 했죠.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작은 시누이 영희가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형부가 우리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어. 내가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아니, 사실은 1,500만 원이야. 은주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언제 빌려준 거예요? 지난달에. 형부가 곧 큰 돈이 들어온다고 은주 언니 보상금 받으면 갚겠다고 해서.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은주가 보상금을 받기도 전부터 이미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민수가 다시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희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사실 도박빚도 있어. 많이 있어. 얼마나 되는데요? 1억. 아니, 1억 3천만 원 정도 돼. 은주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도박빚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민수가 이제 와서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은주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그건 당신이 만든 빚이에요. 당신이 해결하세요. 은주야, 우리가 부부 아니야? 부부가 한 몸이라고 결혼식 때 맹세했잖아. 부부가 한 몸이라면서 왜 저 몰래 도박을 했나요? 왜 제 동의 없이 시누이들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했나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휴대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은주님, 재산분리 신청서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계약 상담 가능합니다. 은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이었죠. 민수와 시댁 식구들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민수의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했지? 술김에 실수한 거야. 은주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은주는 민수가 무언가를 원할 때 쓰는 그 특유의 달콤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죠. 민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재정 정리 계획서야. 당분간만 내 명의로 관리하자는 거지. 재취업 전까지만. 내가 다시 직장 구하면 다 내 명의로 돌려줄게. 은주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포괄적 위임장이었죠.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은주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이 민수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포괄 위임장이네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이, 변호사 흉내는 누가 내래?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까지 필요해? 그냥 형식적인 거야. 믿음이 있어야 부부지. 바로 그때 큰 시누이 미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시간을 맞춰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어머, 옳게 있었네? 나 김치 좀 얻어가려고 왔는데. 미라는 테이블 위 서류를 슬쩍 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정리하는구나. 가정은 남자가 기둥이야. 돈은 남자가 굴려야 제대로 불어나는 법이지. 은주, 내가 그런 건 잘 몰라서 그래. 작은 시누이 영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언니와 은주 사이를 불안한 눈빛으로 오가며 보다가 작게 말했죠. 언니, 너무 세게는 말하지 마. 미란이 영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조카 대학 등록금 필요하지 않아? 은주가 가족 도울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지. 은주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뭐라고?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미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20년 동안 우리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재웠는데.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그것도 무급으로요. 시어머니 금자가 거실로 나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돌았구나. 돈 생기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때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수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우리 가족을 버리려고 해. 돈 생겼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소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더니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포괄 위임장이잖아요. 이거 사기예요. 뭐가 사기야? 부부끼리 재산 관리하는 게 사기냐? 아빠는 도박빚만 1억 넘게 있으면서 무슨 재산 관리예요? 엄마 돈 다 날릴 생각이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소연이 도박빚 규모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걸?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도 알고 있고요. 미란이 소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카가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버릇없이. 소연이 맞섰습니다. 고모야말로 버릇없어요. 남의 집 와서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그만하세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앞으로 제 재산에 대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셋째, 무급 가사노동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뭐, 집안일을 안 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께서 하시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시든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급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넌 완전히 미쳤어. 그 순간 민수가 은주에게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재빨리 막아섰죠. 아빠, 손대지 마세요. 이거 가정폭력이에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다 녹화할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 쓰는 것도, 고모들이 엄마 괴롭히는 것도 다 증거로 남길 거예요. 미란이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뭐야, 조카가 고모를 녹화해? 네, 맞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거든요. 엄마도 인권이 있어요. 은주는 딸의 든든한 지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새로운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첫째, 서로에 대한 모욕과 무시는 금지입니다. 둘째,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셋째, 가사일은 공평하게 분담하거나 각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규칙?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규칙을 정해? 제가 이 집의 명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산 집이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민수 명의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무급관리인이 아닙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를 다 내쫓을 거야? 내쫓는 게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시니까 당연히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조 서류, 인감 도용, 재산 강탈 같은 검색어들이 떠 있었죠. 민수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해? 결국 도장 하나면 다 끝인데. 민수는 중얼거리며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방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 계약을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해 주시고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이틀 후 새벽 5시 은주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의 콧소리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은주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소파에는 민수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빈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뭔가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들이 있었죠. 은주가 자세히 보니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법률 정보들이었습니다. 부부재산제, 상속재산 처분, 위임장 효력 같은 검색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었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재산 처분 방법, 인감증명서, 위조시 처벌 수위 같은 위험한 내용들이었죠. 은주는 소연을 깨웠습니다. 소연아, 일어나. 아빠가 뭔가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소연이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거실의 종이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사기 준비하는 거잖아. 우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바로 그때 민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였지만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보고는 황급히 치우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뭔 대화? 나 아직 술이 안 깼어. 술 깨고 나서 합시다. 오늘 오후에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은주야, 나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어제 집 앞까지 왔어. 이번 주 안에 돈 안 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리는 거군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부잖아. 내일이 곧 내일이고. 은주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 20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 번이라도 저를 동반자로 대접한 적이 있나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추석날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서 저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기억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술김에 나오는 게 진심 아닌가요?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추석날 민수가 은주를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영상 속에서 민수는 쓸모없는 여자,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볼 정도로 소리가 컸죠. 민수가 당황해서 휴대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걸 왜 찍었어? 소연이가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 은주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첫째, 도박을 완전히 끊으세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부부 상담을 받으세요. 우리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요. 셋째, 저에 대한 모든 폭언과 모욕을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서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빚은 혼자 해결하세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다 할게. 그런데 돈은 언제? 조건을 먼저 이행하세요. 그 다음에 도움을 드릴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죠. 박은주님, 재산 신탁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가 그 통화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은주야, 신탁이 뭔 소리야? 그럼 정말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은주는 시장을 지나가다가 예전 어머니의 단골 고객이었던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은주야, 오랜만이구나. 너희 엄마 사진 보고 많이 울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주야, 시댁에서 소문 들었는데 힘들지? 은주는 김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은주야, 내 편이 되어라. 내가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할머니의 말에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닐까요? 이기적이긴 무슨. 20년 동안 희생만 했잖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 때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손님이었습니다. 민수의 대학 친구라는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민수 형 친구 박철민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철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형이 저한테도 돈을 빌렸는데요. 제가 대출 보증을 서준 게 있거든요. 그게 이번 주에 연체되면 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은주는 놀랐습니다. 민수의 빚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죠. 형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철민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은주는 당황스러웠죠. 민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3천만 원입니다. 민수 형이 이번 주에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은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수의 잘못으로 다른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거짓말한 거야. 진짜 빚은 훨씬 많을 거야.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다른 친구들한테도 빌렸거든요. 민수 형이 도박에 완전히 빠져서.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빚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일단 정확한 빚 규모부터 파악해야겠네요. 모든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그날 밤 은주는 친정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희생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은주는 결심을 굳혔죠. 다음 날 오전 은주는 민수의 모든 채권자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빚 규모를 파악해야 어떻게 도울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민수의 대학 동창 이정호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형이 꼭 갚는다고 해서.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빌려준 게 2천만 원인데 사실 제 아내 몰래 빌려준 거라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민수의 직장 후배였습니다. 과장님이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하셔서 1,500만 원 빌려드렸는데 그게 벌써 3개월 전 일이에요. 오후에는 민수가 단골로 다니던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의외로 예의 바르게 말했죠. 부인, 민수 씨가 빌린 돈이 5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은주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빚만 해도 2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민수와 시댁 식구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채권자 명단과 빚 내역서가 놓여 있었죠. 민수 씨, 당신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 여기저기서 빌렸다 보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요. 시어머니 금자가 기절할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썼어? 큰 시누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설마 우리 몰래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요.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민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3억 정도 될 거야. 온라인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당신을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첫째, 지금 당장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세요. 입원 치료로요. 둘째, 모든 도박 사이트와 계좌를 폐쇄하고 저에게 관리를 맡기세요. 셋째, 부부 상담을 최소 6개월간 받으세요. 넷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앞에서 저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오빠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해? 은주가 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란 씨, 당신도 조건이 있어요. 그동안 저에게 한 모든 모욕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동등한 가족으로 대접하세요. 뭐, 내가 왜? 싫으시면 민수 씨 도움도 없어요. 가족 전체가 변해야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를 너무 하대했지. 미안하다. 작은 시누이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집안 규칙대로 한 건데 뭘 사과해? 소연이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큰고모, 이거 보세요. 소연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추석날 미란이 은주의 음식을 던지며 모욕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집안 규칙이에요? 이건 그냥 괴롭히기예요.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추악해 보일 줄 몰랐거든요. 영상까지 찍어놨다고? 조카가 고모를 몰래 찍어? 몰래가 아니라 당당하게 찍었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나가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채권 추심업체에서 왔습니다. 최민수 씨 계신가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금 집에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가 있는 거 봤습니다. 오늘까지 5천만 원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은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부인입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추심업체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분이 사채를 빌리면서 부인분을 연대보증인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인분도 책임이 있어요. 은주는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위조라고 주장하시려면 법원에서 하세요. 일단 오늘까지 돈부터 갚으시기 바랍니다. 추심업체 직원들이 가고 난 후 은주는 민수를 추궁했습니다. 민수 씨, 제 도장을 언제 훔쳐갔어요? 민수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게 급한 일이라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어. 나중에?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은주야, 미안해. 그때 정말 급해서 내가 거절할까봐 몰래 했어. 소연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건 범죄예요. 엄마 인감을 도용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었어?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배신이 생각보다 깊었던 것이죠. 민수 씨,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마지막이 벌써 몇 번째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네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인감 도용 고발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도 검토해 주시고요. 혼인 무효?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 내내 속임을 당했으니까요.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친정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혼란스러워요. 어디까지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고 어디서부터가 제 자신을 지키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저를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다는 걸.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은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죠.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감 도용 고발장과 혼인 무효 소송 서류를 제출한 참이었죠. 이제 정말로 민수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이었죠. 엄마, 빨리 와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 딸의 아버지인 민수였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은주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유서까지 써뒀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실에서 깨어난 민수는 은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민수 씨,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빚쟁이들이 어젯밤에 또 왔어. 이번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소연이까지 위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 금자가 아들 곁에 앉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지.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큰 시누이 미란도 평소와 달리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민수 씨, 죽으면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대보증 때문에 제가 다 책임져야 해요.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은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날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최민수 씨 맞으신가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니 무슨 일인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민수 씨가 이용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고 있어요. 혹시 피해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요? 그럼 제가 잃은 돈을 일부는 회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래 내역과 증거가 필요해요. 이는 뜻밖의 희소식이었습니다. 민수가 잃은 돈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었거든요. 은주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회수 가능한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투입 금액의 3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1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전체 빚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간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실에서 민수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우리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진심으로 사과한다. 작은 시누이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언니를 진짜 가족으로, 언니로 모실게. 하지만 큰 시누이 미라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소연이 미란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 고모,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엄마도 인격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카가 고모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큰 고모는 20년 동안 엄마를 하인 취급했잖아요. 미란이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가요? 소연이만은 지켜줘. 내가 만든 빚 때문에 소연이가 피해받지 않게 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은주는 민수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들, 모욕들,
배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처음 만났을 때의 민수, 소연이를 낳고 기뻐했던 민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저는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 조건들을 정말로 지킬 수 있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킬게. 다 지킬게.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부부 상담도 받고 공개 사과도 할게. 그럼 한 가지 더 조건을 추가하겠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제 재산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금융 거래는 제가 관리하겠어요.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정신과 의사는 민수의 상태를 점검한 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우울증과 도박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했으니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한 달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강제로라도 민수가 도박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선생님,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에요. 가족 상담도 필요하고요. 퇴원하기 전 은주는 민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저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이 아빠이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 배신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소연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준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 엄마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또 속을까봐. 은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이제 예전 엄마가 아니야.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을 거야. 존중받지 못하면 과감히 떠날 수도 있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엄마가 대단해. 그날 밤 은주는 친정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죠. 은주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변할지 가족이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은주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봄날, 은주는 시장 한복판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좌판 어머니 장학회 현판이 걸린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오래된 시장 상인들과 그 자녀들이 모여 있었고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은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술도 완전히 끊었고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은주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뜻깊은 일을 해내다니.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많이 달라졌네요. 장학금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떡집을 하시던 할머니의 손녀였죠. 은주가 장학증서를 전달하자 아이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사무실 한쪽에는 은주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오래된 무게추와 포대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대단해. 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석 달 전 미란은 은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욕과 무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죠. 그 이후로 미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반찬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 내가 하는 일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작은 시누이 영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이번 달 상환금이야. 약속대로 매달 갚고 있어. 이제 반 정도 갚았어. 은주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약속 지켜줘서. 영희는 민수가 빌린 돈을 성실히 갚고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죠. 시어머니 금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은주야, 이거 받아라. 금자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은가락지가 들어 있었죠.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가 가져라. 진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다. 밖에서 데려온 여자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들어온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소연이 엄마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개관식이 끝난 후 은준의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민수는 술 대신 탄산수를 마시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배운 게 많아. 중독이란 게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민수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받았습니다.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매주 상담을 받고 있어. 그리고 도박 중독자 자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은주는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 씨, 새 직장은 어때요? 민수는 작은 회계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인 일이었죠. 월급은 적지만 보람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도박할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때 소연이 발표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저 대학교 다니면서 법학과로 전과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소연은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법학과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은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소연도 많이 성장했던 것이죠. 소연아, 엄마가 응원할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됐던 이유를 말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질투였어. 내가 엄마한테 예뻐 보이는 게 싫었어. 그리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게 부러웠어. 그래서 일부러 괴롭혔던 거야. 미란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죠.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앞으로는 정말 바뀔게. 은주야, 진심으로 미안해. 은주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해주시면 돼요. 영희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말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변화된 집안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민수는 서재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가사일을 분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도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았고 소연도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했죠. 엄마, 내일 저녁은 내가 할게.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해줄게. 은주는 소연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은주는 친정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딸이 드디어 해냈어요.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 소연이가 멋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은주는 장학회 운영과 복지기금 관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예전의 무급 가사노동과는 완전히 달랐죠.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긴데 부부 상담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줘서. 민수 씨, 감사 인사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주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은주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죠. 완전한 신뢰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해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번에는 어떤 차례상을 차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차례상,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따뜻한 차례상 말이죠. 은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만드는 진짜 가족 말이죠. 다음해 추석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앉아 1년 전을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모든 차례 준비를 했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날 같았습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나 차례상 준비를 도왔고 소연도 송편을 빚는 일을 자청했죠. 큰 시누이 미라는 전을 부치러 일찍 와서 은주와 함께 부엌일을 했습니다. 은주야, 작년 이맘때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 미란이 전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전 트집 잡고 음식 던지고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작은 시누이 영희도 나무를 묻히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며 사는 진짜 가족. 시어머니 금자는 안방에서 나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은주야, 이거 받아라. 금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 장학회에 보태라.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용돈인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받아. 내가 살아온 의미를 찾고 싶어.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전 10시
차례상이 모두 차려졌습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은주의 친정 부모님 사진도 함께 모셔졌다는 것이었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정성껏 모신 상차림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상님께 첫 절을 올렸습니다. 술잔을 받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죠. 진심이 담긴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상님, 그동안 불초한 후손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야 가족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작년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명절다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또 발표할 게 있어요. 이번 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법학과 수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는 딸이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내년부터 법률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엄마가 하는 일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민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아빠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민수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박도 완전히 끊었고 술도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죠. 부부 상담도 매주 받으며 은주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상담받으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뭔지 알아?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내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뜻밖의 손님이었죠. 시장에서 김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은주야, 추석인데 혼자 있기 뭐해서 왔다. 나 같은 할망구 하나 더 받아줄 수 있지? 은주는 반가운 마음에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당연히 함께 드셔야죠.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정성껏 만든 전통 떡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좋아하던 인절미야.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었어. 은주는 그 떡을 받아들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떡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인절미였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김할머니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장하다. 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식사를 하며 김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는지 하나하나 기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 엄마는 말이야,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 자기 떡을 나눠주고 없는 살림에도 도움을 줬지. 너도 엄마를 꼭 닮았구나. 시어머니 금자가 김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가 봅니다. 저도 이제야 며느리의 진가를 알겠어요. 오후에는 가족 모두가 친정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은주 혼자 갔었는데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였죠. 묘소 앞에서 민수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은주를 못되게 대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 그동안 따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미랑과 영희도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앞으로의 다짐이었죠. 소연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녀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은주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민수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나 혼자 준비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같이 해요. 아니야. 20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했잖아.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민수는 정말로 혼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저녁을 먹으며 은주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작년 추석날 민수가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모욕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였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싸움, 가족들과의 갈등, 민수의 자살 시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화해와 변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뭘? 아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건 말이야. 은주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믿길 잘했어.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은주 혼자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치우고 함께 쉬는 시간이었죠. 시어머니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드디어 행복해졌어요. 존중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답니다. 명절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진정한 명절이 된 것이었죠. 은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차례상 앞에서 시작된 은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은주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의 향기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